지금 여러분께서는 CFBC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함께하는 세상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가죠. 각계에서는 현 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민주공화정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교부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채택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코너에서 이 내용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을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사방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데 대체적으로 민주공화정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만 해도 특히나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경제에 대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자영업자들의 붕괴에 따른 경제적인 어떤 피폐 이걸 갖다 어떻게 극복하실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30들이 기회나 공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 그런 분노들에 대해서 응징하는 그런 투표를 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분노와 또 회복에 초점을 맞춘 그런 형태의 선택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으로 이렇게 나타났던 것인데, 예. 그런데 지금 한마디로 1년 동안의 그 평가는 이러한 분노에 따른 보복은 있었으나 그렇지만 질서는 붕괴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사실상 반드시 지켜야 될 절차나 또 상식들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쏟아졌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의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천공과 같은 전혀 국가 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조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의혹들이 시달리고 있고 또 그 이후에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이 진행이 되면서 벌어진 수의계약 일변도의 그런 공사들 이런 것들이 전부 공정과 상식, 원칙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브랜드를 훼손시키는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네. 그 이후에 검찰개혁의 후퇴라든가 외교 관행의 파괴 또 관료사회에 대한 어떤 불인정 등등이 계속 이어졌어요. 검찰개혁은 시행령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검찰의 왕국을 만들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외교적 관행들이 파괴되어서 특정한 나라에 대해서 좀 뭔가 대적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초기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교역이 적자로 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죠. 게다가 관료들이 나름대로의 자신의 그런 어떤 정책과 또 기타 실행들을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완전히 훼손되는 그런 상황들을 맞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관료 사회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 예. 이 와중에 검찰의 나쁜 버릇이라고 할 수 있는 복종 문화만 강요가 되어서 결국은 위에서 시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위에서 시키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민주공화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은 어그러지게 되죠. 예. 과다하게 대통령실과 행정부 중심의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통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령 그런 시스템의 작동 원칙의 중심에 감사원이 있는 것인데 감사원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부하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감사원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퇴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뭐 특히 정치라는 영역에서 국한해 보더라도요.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 한국 정치의 문법을 여러 곳에서 바꿔놨다. 부정적으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3년 전만 해도 그 정치의 언어가 굉장히 중시되는 그런 사회를 살았었거든요. 네. 실제로 이기주 작가의 그 정치 언어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지 않는 그 세련되고 품격 있는 언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이었고 그 책을 통해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그것이 이제 원칙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들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서부터 말과 행동의 최소한의 품격과 책임이 사라졌어요.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말로 밝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이전의 약속들과 또 이미 자기의 말을 자기의 말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 대통령 말을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고 있고요. 그리고 행동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주변의 비서관들조차도 당혹시키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과 행동으로 작동하는 정치의 기본 원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 놀이에만 열중할 뿐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관심 없다는 평가들도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어제 있었던 그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소방관들과 구조견들을 치하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 구조견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쓰다듬고 품고 하는 그런 장면들만 연출했는데 원래 구조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자의 역할에서 그 역할에 맞게 움직이게끔 하고 그것을 조율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가 사라져버리고 네. 그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끄는 그런 어떤 이벤트만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아주 뼈아프게 지금 비판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끝까지 이제 파문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 당무 개입은 한국 민주주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당정 분리의 고도화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총재라고 하는 그런 권위적인 지도자,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서도 당을 틀어지고 있는 그런 후진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입법부와 사법부와 또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이 훼손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게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청취자 5086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여야가 합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갈등의 골을 넓히고 원칙을 무시하며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감상 최소 3, 4년은 지난 것 같은데 아직 1년차밖에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눈앞이 깜깜합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2610번을 쓰는 애청자님께서는 벌써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째를 맞는데요. 어떤 것을 이뤄냈는지 크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론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이런 기대는 뭐 이른가 싶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국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민생 정책 펼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좀 따끔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좀 한 말씀 덧붙여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주 뭐 정확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이제 정치 영역에서 갈등을 더욱더 촉발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문화를 정착시켰다는 것은 뼈아픈 그런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여태껏 1년이 지날 동안 영수회담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야당과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그런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인들을 계속 압수수색하고 또 수사하고 또 기소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명백하게 증거가 드러난
자신의 아내, 장모 등등은 줄줄이 무혐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법치의 파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치도 그렇고 자, 경제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 엄청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를 극복할 만한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이 20년 만에 대만에 뒤처져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12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 적자는 역대 최악이죠. 러시아로부터도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원화는 약세를 거듭하고 있어서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쌍코피가 터졌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무역을 통해서 외화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잖아요. 적자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 투자자들이 이탈하면서 또 외환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있는데 예.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경제 정책에서는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그 정부의 공공 물가라고 할 수 있는 가스비, 전기비, 수도세 이런 것들을 올려버렸어요. 물가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일단 이런 공사들의 그 여력을 이용해서 물가를 일단 잡아서 금리를 낮춘 다음에 다시 이걸 올리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혼란이 있을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살짝 안정되는 모습들을 보였고 그때 외환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도 함께 안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또 미국과 일본의 상황들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 금리 격차가 2%가 넘어가면 우리의 돈은 더더욱 미국 등으로 빨려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미국에 사실상 올인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썼는데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지금 뒤통수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IRA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가 무려 15%나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고 있죠. 예. 반도체도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한테 싼 값에 반도체를 넘기면 미국은 그걸 포장가리 해가지고 포대가리 해가지고 중국에 팔아먹고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를 갖다가 팔아봤자 중국 부품은 미국에 그 판매를 못한다고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한국만 코피가 터지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지금 반도체 지원법 시행세칙이 발표가 됐는데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면요. 이제 우리는 미국이 그 군사용 반도체다라고 지정을 하면 그걸 무조건 줘야 되고요. 미국이 원하는 값에 팔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고 초과이익은 75%까지 환수하겠다니까 도대체 우리 기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 돼 있고요. 예. 보조금을 지원받는다고 해도 그 보조금은 온전히 투자에만 써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보조금을 준다는 이유로 한국의 기업이 그냥 미국의 국영기업처럼 이렇게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상황에 대해서 대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참 뭐 반도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미국 의존적인 의존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하나를 줬으면 최소한 반개 50%라도 좀 받아오는 이게 국제 거래세의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상식조차도 무너지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쌀이 풍년이어서 쌀값 떨어진다고 해서 쌀이 적게 생산되는 품종으로 바꿔서 지금 농사를 지어라 이런 판국인데 뭘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외교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전언에 따르면 외교부의 이 고위 관리들도 윤 대통령이 직접 편지까지 써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이 피해자 배상 문제 윤 대통령이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직언을 충원했던 그런 관리들도 꽤 있다고 좀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한일 공조를 넘어서 한미일 삼각 공조를 시급히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 때문이 상당히 좀 조급하게 이 문제 좀 끌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판을 맞습니다. 많이 받고 있고요. 구류계획이다.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이거는 관철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예. 본인의 대선 시절에 그 구호인 좋아 빠르게 가를 외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500개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를 하면서
극심한 갈등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 같은 경우는 예. 대규모 또 각계각층의 집회들이 이어질 상황인데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일본에게 완전히 퍼주기 외교를 하게 된 것인가? 일각에서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빨리 완성시켜야 된다는 조급증이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 상황을 예고된 전쟁의 상황식이라고 파악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퍼포먼스가 또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책을 들고 있다는 게 접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 전쟁사 중에서 예고된 전쟁. 다시 말해서 패권 국가가 다음에 자라나고 있는 그런 패권 국가가 더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먼저 전쟁을 열어서 폭망하는 그런 상황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들고 갔다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이 시점을 전쟁 전야로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이 전쟁 전야에 패권 국가한테 붙어서 연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책자를 일부러 보란 듯이 착 들고 간 것 같습니다. 영어 원서된데 보니까요. 예, 참 그렇다고 한다면은 답답합니다.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평화로운 어떤 정세를 도모하기보다는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 준비에 몰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예. 세계 전체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서 과연 지금 이게 옳은 선택이라 하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의 우려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한미일 공조에 의해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방패가 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김성수 시사평론가님과의 지금 대담이 나가고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카메라로 한번 확대해서 잡아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책입니다. 빨간 책. 이 책을 지금 보란 듯이 기자들에게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줌으로 좀 당겨주시죠. 요 책입니다. 이 책. 이 참 답답합니다. 이게 하나의 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예. 뭐 지지율 하락도 그렇고 시민들의 반발을 윤 대통령 다음 달 말에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복선이 깔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던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얻어낼 수 있을까요? 이미 다 줄 거 다 줘버리는데요. 지금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 겁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우리한테 씁쓸한 그런 상황이지만 국빈 방문이다라고 하고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찬을 열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 외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우리나라 위상이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계산서를 봐야 되는 겁니다. 멋들어지게 식사하고 나서 계산서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청구된다면 밥 한 끼 계산서가 너무 비쌉니다. 밥 한 끼 치고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미가 무엇을 주고받는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요구할 만한 것들이 지금 의제에 포함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IRA법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세부 세칙들 이거 빨리 얘기를 해서 뭔가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빈 방문을 성사시키는데 모든 것을 걸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도체 시행세칙에 대한 얘기는 또 의제로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한국의 사드 기지의 사드 성능들은 연일 좀 성능이 올라가면서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그 엑스밴드 레이더와 더불어 실질적인 중국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중국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참 중국이 사드 때문에 상당히 또 우리 이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우리나라가 꽤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수출하는 그 길목에서요. 참 여러 가지로 참 난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인데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자리에 또 윤 대통령이 가서 얼굴을 비쳤습니다. 어퍼컷 세리머니도 했던데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참 바쁘십니다. 윤석열 예.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당정 분리라고 하는 우리 민주화 과정에서의 소중한 열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어요. 어퍼컷 세러머니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 당무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묵시적인 그러면 암시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암시 정도가 지지하니까. 아니라 이거는 참. 우리나라 최고의 공무원이 예. 사실상 한쪽 정치 세력의 대표라고 그런 쪽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거잖아요. 치우친 예. 선택을 하겠다는 걸 선언하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아, 참. 이런 예. 상황이 후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전당대회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윤핵관들이 전 당대표와 또 최고위원들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 청년 최고위원의 장해찬 전 야설 작가의 당선을 지금 오늘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런 모습은 결국 최고위원들과 당대표가 윤핵관 일색으로 채워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총선이 과연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꿔갈지 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답답한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